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안전정보센터에서 에르모 팀장을 맡고 있는 김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KBCH 포럼 세미나고요. 주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신기술 관련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달에는 제3차 KBCH 포럼 세미나가 책임 및 구제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좀 잘 들어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11월 21일 날 제가 좀 계획 중인데요. 세 번째 포럼 세미나도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INI 리서치 대표이신 이진수 대표님께서 발표를 30분 동안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잠깐 쉬고 패널 오늘 저희가 좀 많은 분야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패널 분들을 7분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플로어 같이 해가지고 뭔가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상황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시 전에 꼭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의 송영진 과장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송영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행사 준비해 주신 바이오안전센터의 센터장님, 또 관계자분, 또 바쁘신 시간 내주신 패널 참가자 여러분, 또 발표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유전자 가위라든가 합성생물학 이런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연구, 또 산업화를 위한 활동들이 국내외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미래의 유망 산업의 하나로서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고, 또 그 핵심 기술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지원 또 규제 정비에도 다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또 유전자 변형체가 가져올 수 있는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좀 최소화하면서 신산업화, 사업화 촉진 이런 정책을 규제제와 또 국제사회의 또 규제제와 이런 걸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고민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국내 수입 또 유통되는 여러 가지 유전자 병 생물체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를 또 수행을 하면서 또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도 해왔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된 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유전자 병 생물체가 전통 육종 또는 자연적 도로 변변의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유해성 심사를 위원하는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여러 번 청취를 했었고요. 또 유전자 가위 산물 규제 완화에 대한 연구계와 산업계 또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의 이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양측의 의견을 사실 절충한 형태로 해서 발의가 되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7월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바이오 신기술 적용 관련된 기존 유전자 병 생물체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최근 발표된 EU의 그런 새로운 규정을 좀 저희가 함께 정보를 공유해보고, 또 기존에 저희가 발의가 되어 있는 국내 LMO법 개정 사항과도 좀 비교해서 다양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이어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 일단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진수 대표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유전자 가위기술 주요국 규정 비교 분석과 국내 LMO법 국회 계류안 검토라는 주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I 리서치의 이진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EU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 EU NGT 규제 동향, 그리고 일본의 개념 편집 규제 동향,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엔지니어드 산물에 대한 규제 동향, 그리고 국내법이죠. 국내 개정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법령 비교에 대한 시사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식물 EU에서 NGT 식물 검증 절차가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검증 대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NGT1 식물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 출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 방출하는 NGT1의 식물에 대한 검증, 그리고 시장 출시 목적의 NGT1 식물에 대한 검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발표량이 많아서 제가 비교적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 방출용 NGT1 그리고 시장 출시용 NGT1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검증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신청할 때 이제 내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 서류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럽도 보고 일본도 보고 미국도 보는데 이제 비교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환경 방출용 NGT1 식물, 그리고 검증, 그리고 결정서 채택, 결정 공개, 소요 기간 등을 간단히 좀 정리했습니다. 식물 승인 절차는 NGT1 식물 중에 NGT2 식물과 NGT2 제품이 이제 식품 사료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승인 절차는 시판 이외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경우에 지침 2001-18 파트 B의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 및 사료 이외의 제품 시판하는 경우에는 2001-18 파트 C의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 외의 모든 NGT 식물은 카테고리 2 NGT 식물로 분류되어 GMO법에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시장 출시 전에 이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이력 및 GMO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NGT2 식물은 기존의 이제 GMO 재배와 관련된 디렉티브를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NGT1, 2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배 결정권이 이제 배제되어 있습니다. 용어 종이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NGT 식물 유기농 생산 규정에 의해서 유기농 생산에서는 이제 금지가 됩니다. 요거는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규정 구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1장은 이제 GMO 법률의 대상, 범위, 특별 원칙을 정하고 있고 NGT 식물 및 유래 제품에 대한 검증 절차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2장에서는 부적서 1에 따른 표적 돌연변이 유도, 그리고 시스테네시스를 통해 얻어진 NGT 식물이 자연 또는 재래식 육종에 의해 얻어진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기준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NGT1 식물은 GMO법 요구사항에서는 면제되고요. 기존 식물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릅니다. 유기농 생산에서는 계속 사용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여기 NGT1 식물의 환경 방출 전의 검증은 요청을 받은 회원국이 수행하고 식품 사료의 경우에는 F사에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내용을 보시면은 NGT2 식물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EU 기존 GMO 관련 법률이 일부 조정돼서 적용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타겟티드 뮤타제네시스 관련된 판결과 그리고 2023년에 트레디셔널 뮤타제네시스 관련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판결은 현재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 이 판결에 대한 반성으로 혹은 이제 어떤 시사점 때문에 제도가 이제 신설됐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2018년, 23년의 판결은 NGT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법 제도 때문에 있었던 판결이고 이 판결에 대한 어떤 발전해서 현재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판결 이후에 NGT 산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더욱더 요구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NGT 레귤레이션의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적용 범위 및 정의에 대한 것인데 일단 여기 좀 원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규정 디렉티브에 있는 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적용 범위 규정에서 여기 뮤타제네시스 어넥스 1B에 있는 산물에 의한 적용이 없음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과는 좀 다소 좀 법률 적용 규제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법에서 어떤 정의를 정한다거나 우리 법도 유사한 취지가 있습니다. 예, 정의를 정한다거나 혹은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법의 적용을 대상을 받는 내용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GMO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제의 적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NGT 규정의 표현은 GMO가 아니라는 것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의 이제 개념 편집 규제, 개념 편집에 대한 규제 동향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다른 생물의 핵산을 도입하지 않은 생물은 지형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취지죠. 지금 이제 지형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핵산이 도입되고 있어도 실험적으로 잔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형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입되고 있고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형호법 대상이 됩니다. 그 세포 외에서 가공한 핵산이 포함되지 않는 SDN1은 법률상 GMO는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법률상이라는 표현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선물에 관해서는 정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JBCH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N2, 3의 경우에도 셀프 클로닝이나 내추럴 어커런스의 경우에는 법률상 GMO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사전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절차를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네모 오른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의 사용에 있어서 확산 방지 조치, 일패 이용이죠. 또는 주무관청에 인정한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요. 법률상 GMO에 해당하지 않는 개념 편집 산물의 경우에 해당 산물의 취급에 대해서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고찰 결과 등의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해당 정보가 일부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 방지 조치 이용의 경우에는 제외되고요. 확산 방지 조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 조치의 이행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미이행 시에는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법의 체계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즉 법령 단위에서 어떤 규제 체계를 완성시킨다기보다는 우리로 치면 행정규칙인데요. 이제 고시에서 법률 규정을 완성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법뿐만이 아니라 이 해당 고시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농림수산성 고시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항목인데요. 환경성 고시입니다. 환경성 고시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 제공 항목인데 이건 이제 그 사전 확인을 받는 분이 제출하는 정보고 여기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공개되는 정보고 현재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정보 제공의 흐름입니다. 그 사용 전에 소관부처와 상담을 실시해서 GMO 이제 법률상 GM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받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 관련된 정보를 제출합니다. 이건 이제 의무는 아니에요. 고시상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한 요구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부 정보의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에 공포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가바와 토마토 사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출처에서 이제 실험 결과를 스스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실험 방법이나 인용 문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해서 일본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편집 기술 식품 취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조업 DNA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점에서 후생노동성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13년에 의견 청취를 거쳤고요. 동년 10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념 편집 기술 응용 식품의 개념은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연변이 SDN 1, 2 중에 일부이고 외부에서 도입된 유전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사전 상담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사전 상담 시에 여기 뭐 알레르기 독성 변화 그리고 주요 성분 변화에 대한 기초에서 제조합 DNA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보를 신고하고 시장에 출시하고 해당 정보는 웹사이트에 공포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안전규제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사료안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개별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농림수산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료를 개발한 자는 사전 상담을 신청해서 인체 위해성 등 그 동물 위해성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지 제조합 DNA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된 정보 일부는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바이오 엔지니어드 산물에 대한 규제 동향입니다. 이른바 시큐어 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존 규제 체계가 좀 바뀌어서 완전 제외되는 것, 그리고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 그리고 승인을 받는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 제외는 2023년 9월 기준 55건이고요. 그 법률 지위의 확인을 받는 소위 RSR이라고 부르는 것은 2023년 9월 기준 18건입니다. 먼저 제외를 보시면은 특정 분류나 이미 평가된 것은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나 개발자가 이게 궁금한 경우에는 의문은 아니지만 APS에 이걸 이제 문의하고 이 세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적용의 제외가 이루어집니다. 그 RSR과 관련해서는 연구자 승인 청구하거나 승인 청구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죠. 이제 규제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스텝 1에서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위해성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요. 위해성이 있으면은 진행을 중단하던가 환경방출 승인을 받던가 아니면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진행해서 위험 가능성과 위험 결과를 판단하고 정보 공개하고 이제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CQ 룰에 관련된 것이 4CFR 340인데요. 이 내용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유전자 변형 식물체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예컨대 이제 식물 유전자 풀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유전자의 도입 그리고 알려진 대립 형질이나 알려진 구조 변형에 상응하는 표적서열 병항에 있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RSR 절차에 따라서 비규제로 판단한 것 그리고 법령 개정 전에 이미 비규제로 한번 판단했던 것들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면제 확인 제도를 조금 자세히 보면요. 면제 확인 여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신청하는 경우에 APS는 서면으로 응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기간이 좀 연장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와 결과에 대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APS, BRS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업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항들은 블랭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제 확인 시 이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보시면은 그 면제 적용되는 규정, 요건에 충족한지에 대한 설명, 그 해당 성물에 대한 특성, 그리고 해당 식물이 면제가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의도된 혹은 실제 유전자 변형의 설명으로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의 유형, 목표 유전자, 변형에 이용된 방법, 그리고 유전자 변형의 유형, 유전자 구조의 요소, 변형에 이처되는 공여 생물체 등에 대해서도 유전자 변형의 이용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삽입 유전 물질 분자의 상세, 변형 방법을 포함한 해당 식물의 특성, 작용 기정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그리고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정된 유전자의 기능, 그리고 분자 특성 데이터, DNA 시퀀스 데이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퀀스 데이터는 유전자 변형을 포함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프 타겟에 대한 것들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건 정보 제공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도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바이오 엔지니어드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무에 해당합니다. 법령상. 근데 이 USDA 사이트에 표시가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및 그 하위 법령인데 여기서 표시 사항이 이제 중요 사항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표시하는 사항들이 딱 각 호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열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시적 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요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법원에서 맨날 판단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직접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중요 사항이냐, 이게 이제 법원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식품 섭취로 발생하는 인체 영향 등이 식품 표시에, 라벨링에는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경우에 따라 이게 중요한 정도의 영향이라면은 법에서 명시 안 하지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식품위생법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의 원료인 식물의 종자가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이건 표시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종자가 뭔지까지 왜 표시를 해? 그러니까 표시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단 유전공학 산물인 종자로 인해서 식물이 본래의 종자로 인한 식물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전제입니다.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이걸 바이오 엔지니어들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형이 있지만 그 기존 종자와 중대한, 물론 이건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라벨링을 하는 사람의 재량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편집으로 인한 종자를 가지고 식품을 만든 경우에 표시를 안 하더라, 안 해도 된다더라,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될 개연성이, 이런 요 논리에 비춰보면 개연성이 크지만, 물론 이건 우리 미국에서도 이제 식품위생법의 영역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이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개정안입니다. 국내 개정안은 신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는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해성 심사를 전제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면제받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만들었거나 도입하였지만 잔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받은 국가 책임기관은 자연적 돌연변이의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서 위해성 심사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확인하는, 인정한다는 게 심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적 돌연변이의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인정하는 것이고, 단 기존 생물체와 비교해서 안전하다는 자료 제출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개정안은 이제 법률의 내용인데요. 신설된 내용을 보시면은 얘네들은 제외된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신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발한 자, 수입 생산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를 이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위해성 심사 그리고 각종 승인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도입하지 않고 만든 경우나 잔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 전통 육정이나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망에 보시면은 심사 면제 후 다른 과학적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서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걸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제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의 경우에는 면제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면제에 혹은 취소에 대한 정보를 시행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되는 정보의 상세도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규정에서 이 전체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하위법령으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 제도는 아직 이 신설된 이 법률 규정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제도라고 명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위법령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규제 정도가 명확히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보 수집이 있는데요. 이 사전 검토를 할 때 면제받은 생물체의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해당 생물체에 대한 서류 이외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해 수집할 수 있다. 근데 이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유전자 편집 산물에 대해서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일단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절차상 완화가 있느냐, 그리고 정보는 어느 정도가 줄어드느냐는 전부 다 하위법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이제 완성이 되려면 일단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단계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전검토제는
요건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비 접수, 예비 검토, 접수 검토, 그리고 검토 결과 및 공개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국가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이게 정보 제공을 도입했다는 것은. 그리고 일정 기간에 이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정보를 축적하면 이 가위 산물에, 유전자 가위 산물에 대한 안전성 근거로 좀 활용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나간다면요. 그 정보 제공의 범위는 사전 검토 신청 시 제출되는 정보랑은 별개입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제출되는 정보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되는 것 중에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정보 공개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관련 자료의 범위는 이제 하위 법령이나 하위 법령에서 다시 고시로 내리는 경우에는 이제 행정 규칙을 통해서 구체화될 일이지 이미 우리 법의 개정안이 규제가 강하다라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일본은 관련된 법령이 이제 카라타야나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전부 다 고시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미국은 시큐어룰, 그리고 식품위생법 등, 그리고 살충제법입니다. 그리고 EU는 GMO법이고 NGT 식물, 이건 이제 식물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EU는 식물에 대해서만입니다. 식물에 대해서만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식물, 동물, 미생물을 구별하지 않고 일단 규정을 둔 거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 동물까지 하는 게 맞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하위 법령에서 식물만 할 건지, 동물에 대해서는 규제 체계를 만들지 않아서 절차를 아예 없도록 할 건지, 그건 이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상 정의 여부입니다. 일본은 법률상 GMO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GMO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GMO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CQ 룰에 따라서 법 적용의 대상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EU는 NGT 식물은 법률상 GMO에 해당하지만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NGT1 규제 수준을 달리합니다. NGT2라고 하더라도 규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의 조항상으로는 GMO가 맞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LMO법에 따를 때 GMO에 해당하지만 유해성 심사랑 승인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논리가 되려면 일단 GMO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에 비춰봤을 때 정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유전자 편집 산물을 GMO에서 빠지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리적인 표현의 한계입니다. 그러려면 정의를 개정해야죠. 정의를. 근데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현재 개정안은 GMO에 맞지만 요걸 빼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카르타헤나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용도에 따라서 통보 의무가 있고 정보를 공개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식품 정보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여기도 사전 절차로서 규제 대상의 면제를 확인한 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식품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 유래 유전자 가위 유래 식품은 규제 대상이고 식물 유래 유전자 가위 식품은 정책 결정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게 종자 자체가 표시할 만한 사항은 늘 아니라고 보고 있었지만 해당 종자가 변형돼서 기존 종자와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사업자가 알아서 표시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EU 관련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서 유전자 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NGT1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NGT2의 경우에는 GMO 규제 적용에 따라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산물질 종자는 NGT1이고요. 그리고 특히 표시와 관련해서 보면은 유전자 가위 유래 산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얘네는 표시가 권고입니다. 권고. 강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오 엔지니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가위 산물의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EU는 얘네도 NGT1 식물 유래 종자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NGT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NGT2 식물 및 유래 제품에 대해서는 GMO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뭐 그 종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유전자 가위 산물이라고 표시할 거냐는 이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근데 해당 가위 산물을 종자를 가지고 뭔가 어떤 식품이나 사료를 만들었을 때 그걸 그 식품이나 사료에 표시해야 되느냐? 그건 LMO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식품위생법이나 사료관리법에서 얘기할 얘기지, 그렇죠? 현재로는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걸 이 식품에서 GMO 딱지를 떼거나 아니면 GMO가 아니라 유전자 가위 산물에 기초한 것이라는 걸 표시하고 싶다면 식품위생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LMO법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사전 검토시 제출 자료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하위법령에서 이 내용들을 정해야 되는데요. 꽤 많은 내용들이 좀 겹쳐져 있습니다.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목적 외에 형질 변화 유무, 요거는 이제 오프타겟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것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면 국가별로 이제 NGT 유래 산물이라고 하든 게놈 편집이라고 하든 아니면 바이오 엔지니어드라고 하든지 간에 GMO로 판단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제도에서 어떤 정의 규정을 두거나 적용 범위에서 이걸 GMO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정의 규정에서 뭐를 이 법에서 말하는 뭐는 뭐다라는 거는 이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사실 정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다시 뭐 3조나 4조에서 적용 범위에서 얘를 뺀다라고 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판단으로 얘가 GMO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틀 안에 얘를 어느 정도까지 가둘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가별 입법례에 따라서 정의 규정에서 그걸 이제 적용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적용 범위 이유는 이제 기존법을 따라오니까 기존법을 따라오면 적용 범위에서 빼거든요. 근데 이게 형식은 다르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본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정의에서 정하든 적용 범위에서 정하든 결국의 결론은 이 법에서 이걸 규제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 표시사항인지 여부는 GMO로 표시되어야 되느냐, NGT 산물로 표시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미국, EU 모두 GMO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GMO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NGT라는 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과 관련된 표시는 세부 항목이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거 더하기 중요사항인데 이 중요사항에 종자가 들어가느냐 원래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종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거는. GMO로 표시하지 않지만 대체로 NGT 유래인 것은 다 표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적인 동향이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종자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EU의 예를 비춰보면 유기농 인증 관련된 법령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얘네들이 빠진다는 것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규제 범위를 보시면 미국, 죄송합니다. 일본, EU, 미국 모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거치지는 않지만 다만 이걸 안 거쳐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고 우리도 그 사전 확인 절차를 도입하려고 하는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식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 법 적용이 아닌 것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 일본법의 경우에는 이거 우리 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관련된 고시를 만들어가지고 잡다한 걸 계속 때려 넣어요. 그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법처럼 GMO이긴 하지만 유해성 심사도 안 거치고 승인도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법대기에선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토론을 몇 번 나가보면 야 그래도 이걸 자꾸 LMO라고 하는 게 문제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LMO라고 하는 건 과학적 판단의 LMO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에서 LMO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개정하는 내용은 유해성 심사를 면제해준다. 승인 절차를 면제해준다. 그 전제는 LMO이니까 면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논리구조를 정의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정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법을 통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통과한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 본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안은 구별이 없지만 하위 법령에서 우리는 이제 법률 안에 그러니까 법률 안에서는 얘네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이유도 식물에 대해서만 레귤레이션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물 등을 재배하는 방식이 아닌 기준 설정의 방식으로 법 적용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법률 규정안을 가지고 이걸 하위 법령에 갖고 내려와서 규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은 이 생활화학 제품, 살균제나 소독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얘네들도 이제 안전 확인 기준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으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화학제품 안전법상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가 설정하는 방법은 안전기준 확인을 받아야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얘네들은 안전기준을 아예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기준 확인을 못 받겠죠? 얘네들은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예컨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뺄 수 있는 애들, 적용 면제에서 빠지는 예를 들어 동물이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위 법령에서 가르마를 완벽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범위와 정보공개 범위는 요거 제출 개발자 등이 제출하는 정보와 그리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공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보 중에 어느 정도가 공개될지는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하위 법령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2부 순서 패널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LMU법 개정안이 작년에 이제 발의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관련 산업계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연 이 법 수준에서 우리 소비자나 국민들이 이걸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법이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과연 이 법이 세계적 흐름이나 이런 거에 또 맞춰서 가는 그런 법이냐 이게 또 우리나라만 또 항상 또 누가에 대해서 고립된 그런 법률을 또 하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다 같이 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분들의 지금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이분들께 한번 일단 진행 방식은 간단하게 한 인당 5분 이내 정도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순서는 일단 산업계 쪽 끝에 계신 제가 일부러 두 분을 같이 배치했는데 두 분 일단 한 분씩 먼저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쪽 왼쪽에 계시는 두 분 또 얘기를 듣고 이렇게 토론의 일부를 이렇게 두 분씩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토론문을 봤을 때 이 차진 박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차진 박사님 7번 토론입니다. 요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과학을 조금 알고 규제 같은 것도 좀 아는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먼저 말씀하라고 하셔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우선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우선 말씀드려보면은 과연 개정안이 과학 기반의 정책인지 저는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EC 유럽 규칙안하고 가장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 규칙안 첫 페이지에 밝힌 목적이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GMO의 식품 안전 환경 안전성을 심사하는 EFSA 검토 의견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식량 안보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 교정 식물이 관행 육종 식물과 다르지 않고 관행 육종보다 오프 타겟 가능성이 적다라는 과학적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오늘도 보셨다시피 또 오프 타겟 얘기가 나오고 안전성 평가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안전성 평가 내용이 들어있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정책 개발 과정에서 과연 충분한 과학적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려보면 이 유럽연합의 규칙안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비례성입니다.
proportionality요. 결국 유전자 교정 식물이 관행 육종 식물과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 육종 식물처럼 관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nnex 1의 제목 자체도 Criteria of Equivalence of Engineered Plant to Conventional Plant입니다. 관행 육종 식물과의 동등성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우리 사회 내지는 세계는 이미 옛날에 영국에서 있었던 적기 조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카린이 MSG니 충분히 과학이 아닌 부분에서 들어온 논란 때문에 과학이 흔들렸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의 그런 경험들에서 뭔가 교훈을 얻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유전자 교정 정책이 그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념이나 여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정책으로 다시 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칭에 대한 회의입니다. 앞에서 이진수 박사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정의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명칭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LMO법을 보시게 되면 3조 적용 범위에서 인체 의료용 LMO인 경우에는 LMO이지만은 LMO법 적용을 제외해주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 그 규칙 안에서 유전자 교정을 GMO이지만은 GMO 규제에서 빼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금 LMO법 3조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 등 미국 등등이 LMO와 유전자 교정을 구분하는 명칭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유독 유전자 교정을 GMO라고 LMO라고 규제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의문스럽고 이진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의 효과입니다. 유전자 LMO에 대해서 요구되는 아니면 유전자 교정에 대해서 요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중에 그 유해성 심사를 면제해 준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안전성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은 유해성 평가일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인 LMO, GMO를 농식물을 보게 되면은 5개 기관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성 심사를 면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유전자 교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7개 부처 대표들이 찬석하는 한 개 위원회에서 안전성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그 3조를 LMO법 3조를 통해서 인체 의료용은 LMO 규제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전 검토 내지는 사전 심사를 받을 대상들은 대부분 LMO가 아닌 유전자 교정 농작물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7개 부처 중에 농작물 안전성을 소관하는 2개 부처 말고 농작물 소관이 아닌 5개 부처도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로 식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아니라 산업부가 관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성 심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성 심사에 가까운 것이고 그 자체는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NG 카테고리 2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EC 규정안에 나오는 카테고리 1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정책 아닌 그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규제 완화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사실 유전자 교정이 LMO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전자 교정이 LMO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해석이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규제 완화라는 말이 가능할 것인데 제가 과학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 유전자 교정 정책은 LMO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LMO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규제적 지위를 찾아주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한 것처럼
관행 6종과 동등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규제적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처럼 유전자 교정은 LMO다. 그다음에 LMO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무조건적인 전제를 기반한 정책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접근 방법은 지난 3, 40년 동안 LMO를 안전하게 사용해 온 세계적 경험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뭐 뒤에 85페이지에서 나와 있던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또 서로 또 발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반박하거나 또 설명할 내용도 필요한 걸로 보이지만 일단은 한번 또 우리나라 또 기업 또 직접 유전자가의 산물 쪽을 직접 하고 계신 기업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네, 제동 S&T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이 LMO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적합한 건가라는 걸 이제 그 방향성을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돌연변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유전자 교정 기술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기술이죠.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 교정 기술을 왜 많은 나라에서 이번 유럽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여기 설명하신 뭐 미국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non-GMO 판정을 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식물체와 동등하게 취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의 매일 드시는 뭐 쌀 포함해가지고 모든 야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육종가들이 육종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러한 육종가들이 만든 거는 육종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보통 유전 자원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그 식물을 서로 교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선발을 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만 이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다르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특히 그 살아있는 생물체의 서열을 완벽하게 해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모든 식물체 혹은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식물체들에 대해서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고추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맨날 먹는 거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고추들이 있고요. 그 서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게 정말 많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S&P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 서로 하나 다른 거 말고도 아주 자그마하게 서열들이 빠지거나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적게는 뭐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까지 서로 달라요. 그 정도 다른 정도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전자가 통째로 막 뒤집어져 있거나 위치가 혹은 염색체 1번에 있다가 염색체 3번에 가 있다거나 하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거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같은 고추라 하더라도 모든 고추가 다 동일한 유전자 셋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연구를 하고 보니까 A 고추에는 예를 들어서 A 유전자가 있는데 B 고추에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유전자가 있고 없고 정도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유럽에서 NGT법에서 시스제네시스라고 하는 걸 포함시킨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 내에서 예를 들어 특정 그 유전자가 있는데 다른 품종에는 없어요. 그럼 그거를 집어넣어 주는 거가 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적인 식물로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시고 계시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특정 품종인 것인데 그 품종을 좀 개량을 해서 또 다른 품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전에 드시던 거와 새로 만들어진 품종이 실제로는 유전적으로는 안에 서열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눈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실제 서열상으로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의심 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비를 잘 해왔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유전자 교정은 정말 극히 일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NGT법에서 해놓은 것도 뭐
20개 정도로 제한 사항을 뒀으니까요. 저희가 보통 지금은 뭐 일상적으로 한 서너 개 바꾸나 한두 개나 바꾸거나 그 정도 하는 거지만 물론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 많이 바꾸겠지만 지금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돌연변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 교정을 거기서 몇 개를 더 했다고 과연 그게 안전하지 않은 식물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인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이것이 유전자 교정으로 한 거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어떤 특정한 제한 사안 내에서는 일반적인 식물과 동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LMU법 개정안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 조건을 이제 이 충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위해성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준다고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일반 식물체와 그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동일한 일반 식물체랑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거나 혹은 논제모로 판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처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화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이 법이 결국 산업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차진 상무님 말씀하신 거와 김은수 소장님 잠깐 지적하신 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발표자 쪽에서 좀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차 박사님께 늘 좋은 의견을 제가 듣고 있고 공부하는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데 제가 약간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학적인 입장도 그게 물론 첫 번째 중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제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위해성 평가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위해성 평가를 한다. 근데 그런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할지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서류 확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단정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적용 범위는 우리나라 법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LM법 3조에서 인체 의료용 LM법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법이 있잖아요. 3조는 보통 타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타법과의 관계 규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복잡한 게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 그런데 쭉 빠진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법의 규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유전자 교정 산물을 여기서 뺀다 그러면 얘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안전하다고 저는 과학적으로 믿고 있지만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이거 규제 체계에서 완전 법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걸 국민들 전체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교정과 관련해서 이제 LMO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도 이 레귤레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일부를 LMO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MO라고 판단한 게 너무 지금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레귤레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지금 LMO라고 말하는 게 과학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 LMO인 걸 어떡합니까 지금? 근데 그래서 이 LMO법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겠냐? 그건 더 어려울걸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이외의 방법으로 면제 확인이 제가 보기엔 지금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말씀도 하실 게 있겠지만 일단 잠깐 이렇게 좀 약간 다른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패널 분들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이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밀 운영위원장, 송동원 위원장부터 두 분 얘기 좀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동흠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분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온 거는 그 시민의 관점, 농업 농민의 관점, 그리고 농업 경제학 공부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과학의 논의 범위를 넘어선 이제 경제 사회적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종자라는 권리 종자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먹여 살리는 아주 기본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우리가 투자를 해왔고 국가가 장려를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 사유화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게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다 사유화돼가지고 그런 차를 봤을 때 유전자 가위를 누가 왜 어떤 의도에서 필요로 하느냐가 우리가 명확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문제고, 그러한 차원에서 과학 범위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 사회 경제적인 우리의 합의 속에서 이걸 제도적인 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MO 법에서 이걸 GMO로 한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GMO란 국민들이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들이죠. 그런 문제들이고, 과학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이 많은 것들이 실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하고 많은 그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제가 이 보고문을 보면서 유럽하고 미국, 일본 사항을 상세히 어쨌든 제 수준 상세히 뜯어봤는데, 거기서 얘기하고는 식량 안보, 환경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적으로 환경 문제에 끝없이 접근하고 개발을 해왔고 디벨로퍼먼트를 해왔는데, 이 디벨로퍼먼트라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속도의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가 지구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기후 위기 문제라고 다 세상에 함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왔냐면 지금까지 천천히 오고 지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한도가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2030년까지 얼마를 넘었을 것이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 기후 문제 다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그러한 차원에서 또 하나의 속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지 새로운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이 오히려 기후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될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이 논의의 법 개정 논의 이게 더 버팀될 얘기인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식량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문제가 미국도 얘기하고 러시아도 얘기하고 온 세상이 식량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토론을 제가 써놨지만은 전 세계 식량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남아돌고 있는데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식량 증산을 해가지고 인류로 먹여 살린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연간 5천만 톤의 밀을 생산을 해요. 저는 밀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쪽 분야를 전문으로 보고 있는데 5천만 톤 중에 2,500만 톤을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2,500만 톤 자국 내에서 온갖 것을 쓰고 있는 거, 사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뭐 바이오 연료로 쓰기도 하고 온갖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아프리카 굶어 죽는다, 걱정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식량을 안 풀어놓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실상이에요. 이거는 뭐냐, 결과적으로 자본에 의한 세계 장악인 것들이죠.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과연 누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거냐 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가위 이전에 아까 뭐 논쟁 속에 GMO가 있었고 GMO 이전에 GMO의 아버지 할아버지법이 녹색혁명용 농법이잖아요. 녹색혁명용 농법이 비판적 시각으로 다시 보자면 이게 과연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했느냐, 물론 기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녹색혁명용 농법이 지나가면서 세상에 그 식량이 쌀, 밀, 옥수수, 콩만 남았잖아요. 유럽이 아프리카나 남미 그 많은 곳에 그 많던 식량 자원, 필리핀이 그렇게 현재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옛날 자료들 보면 필리핀 쌀 말고 많은 것들 먹었어요. 근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녹색혁명용 농법이 가져온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녹색혁명용 농법을 통해 가지고 자본에 의한 농업 장악이 더 강화돼 나간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재 농업, 농촌, 우리나라 농업, 농촌 문제 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유전자 가위라는 문제는 이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들이죠.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종자가 나왔어요. GMO 종자가 나왔어요. 미국의 GMO가 그 옥수수, 콩, 면화 보태가 쫙 퍼져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미국 농업을 다 장악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우리 농업을 다시 한번 장악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제 일반의 시민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단순히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어디까지를 수용할 거 이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제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죠. 그랬을 때 과학적으로 뭐 안전하다는 문제를 논내를 하고 이걸 논쟁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최소한 그런 정도의 설명은 충분히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 LM법에서 이걸 GM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저는 충분히 필요한 논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다 안 하다 우리 많이 논쟁하잖아요. 그죠? 100년 전에 플라스틱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안전했는데 플라스틱이 지금 전 세계 가장 위한 또 물질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 어릴 때 기억납니다. 머리에 글리포세이트 그 이전에 그 뭐죠 DDT였죠. DDT를 머리에 뿌려가지고 이 잡던 저희 어릴 때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지구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런 속에 봤을 때 과연 유전자 가위가 그대로 안전할 것이냐는 논쟁도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간단히 찾아보면은 이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놓고 자본시장에 자본이 요구한 데다 풀어놨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참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위원장님 좀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런 문제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요거에 대한 충분한 제어 장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의 제어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LM오파에서 그 정도를 지키는 선에서는 제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좀 그럼 현재 LM오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아마 이 방향 현재 수준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같아요. 현재 수준까지. 현재 개정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민기 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정연구센터에 있는 장민기 소장입니다. 손동 선생님하고 좀 같은 입장, 뭐 비슷한 그 분야에 있다 보니까 농업을 연구하다 보니 뭐 약간 비슷한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 별도의 자료에 있는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뭐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 요구 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발전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여러 변화를 촉진했던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기술이 좀 사회적 요구를 앞서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이 아마 그거에 그게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슈의 시기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 뭐 AI에서부터 디지털로 보면 AI 또 바이오로 보면 이런 유전자 가위나 GMO 뭐 이런 것 LMO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뭐 이해할 수 있는가? 또 이해는 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이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스마트폰 같은 경우 뭐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내 손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용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과학기술은 이제 그런 범위를 좀 넘어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가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표만 그 일본의 그 자료로 아마 이번에서도 아마 참고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업화된 것만 뽑아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유전자 편집 무전자 가위를 이용한 기술의 승인 사례, 상업화 사례 이런 것들을 나타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화 기업이 참여해서 상업화된 거는 여기 한 5가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 단위에서의 승인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언젠가는 그게 또 상업화의 길로 나가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최신의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왜 법까지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개발, 우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용도이냐? 아니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농부가 이 기술을 적용한 종자를 가지고 생산을 나서야 되는가? 아니면 수입된 그 산물들을 가지고 생산한 식품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어야 하는가? 뭐 이런 그 목적 혹은 어떤 그 범위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법의 내용은 배제이죠. 그러니까 그 위해성 심사를 배제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법률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확신, 통제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법의 내용을 조금 법률 안의 내용을 조금 더 보니까 개발, 이용, 산업의 성장 동력, 뭐 또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 실제 법의 내용도 개발, 수입, 생산, 이용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전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다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괄하기에는 지금 우리 안에서의 논의가 아직은 좀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영역을 좀 더 분할해서 우리가 논의가 좀 성숙한 단계에 따라서 적용의 범위를 좀 달리 가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안은 다 생략하고요.
그 발표자께서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내용들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도가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완전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범위를 정한 상태에서 입법 혹은 예외적인 어떤 다른 법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패널 토론을 들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시기상 이 예령법 개정안 자체가 좀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게 좀 시기상조다. 관점은 다른데 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양쪽에서 더 말씀하셨지만 그 관점은 또 서로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그래 다른 분 탈하시기 전에 아까 차진 박사님께서 잠깐 또 한번 간단히 하나 또 언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처음부터 규정을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진수 박사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일부 공감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과연 그 당분간 국내 아닌 국내에서 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전자 교정 생물체인 농작물일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면은 꼭 이걸 LMO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는 그 3조 인체의약품 LMO처럼 LMO법 3조를 통해서는 제외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 관련된 법이 있으니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종자관리법이라든지 다른 법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갖다 LMO법에서 LMO라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하나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LMO법 자체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GMO인 셀프 클로닝 미생물은 통합고시에서 규제를 제외해주고 있거든요. 그 기존의 규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 때문에 반드시 LMO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선행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3조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교정 생물체가 LMO가 아니라고 제외를 시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정책에서처럼 그 제외 절차에 대한 합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3조를 통해서 규제 제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종자관리법이라든가 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다양한 개별법들이 있고 그 법에서 어떤 LMO라든가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건물을 오히려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미국이 그런 경우죠. 미국이 이렇게 다른 개별법에 LMO 문제를 같이 다루거나 유전자 가위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나 국회에서의 어떤 정책적 방향 이런 게 어떻게 가야 될지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좀 기다리고 계시지만 세 분 이제 토론을 더 듣고 이제 플로어하고 할 텐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임명호 박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한기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조인성 교수님 이렇게 해서 쭉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정도로. 예,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활과학 코디의 임명호입니다. 아마 발표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간상 제가 아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유전자 가위기술 산물이 LMO로 분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지금 한 1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이미 유전자 가위기술 산물에 대한 제도가 개정되거나 개선되었는데 보면은 국가마다 대상 생물종이 다르고 또 허용 또는 제외하는 그 기술 유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당장 EU NGT 개정안에서 20개 염기 변형 이하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21개는 안 되느냐? 22개 왜 안 되냐? 과학적인 답이 없거든요. 20개라는 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이용해서 과학계에서 합의를 본 거죠. 컨센서스를 이룬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안전한 기술이냐? 아닙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매우
정교한 기술입니다. 연구자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돌연변을 이용해서 식물만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쌀이나 조국 작물만을 생각하는데, 유전자 갑이 기술로 제초제 내성 작물을 만들 수 있고 살충성 작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해충 저항성 토마토를 만들었어요. NGT 기술로. EU 규정상 카테고리 1이고요. 그러면은, 자,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 그럼 어떤 해충이냐? 그럼 얘도 멸구라 그러면, 그 멸구가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멸구냐고 따지겠죠? 야, 그러면은 그 A라는 멸구 말고 다른 익충에 유용한 익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걸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위해성 평가예요. 우리가 EU에서 지금 발표자도 이야기하셨고 일부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규제 적용 대상만 판단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대상 판단 과정을 통해서 위해성 평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 하위 시행령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동시에 고시라든지 시행령에서 어떠한 그 기술 유형 또는 어떠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면제를 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이 됐어야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범위까지 허용할지 말지를 미리 서둘러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71페이지에 표를 제시하면서 한국 사전 검토제 검토 항목으로 일본의 정보 제공 서와 유사한 항목을 하자고 하는 이유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정보 제공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 법상으로 LMO가 아니죠. 유전자가율 사물. 그러나 환경부 부처 고시로서 이제 사전 검토를 하고 정보 제공을 받겠다고 그럽니다. LMO가 아니지만은 일정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규정에서 자 표를 보시면은 대상 생물이 식물, 동물,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정보 제공서 항목을 보면 제가 이제 10가지를 추려놨는데, 우리가 세 번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용시설입니다. 사실 표에는 이용시설 개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일본 정부 자료에는 이용시설의 상세 정보입니다. 개요가 아니고 상세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참돔이 승인됐고, 그러니까 가식부, 체중을 정대한 그 참돔이 상업화 허용됐는데요. 사실 그 참돔은 육상 수족관에서 가두리 시설에서 수족관에서 키우도록 전제 조건 하에서 승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검토서의 구분 항목에 보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입니다. 사실 이 참돔 정보 제공서를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정보, 영향 정보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문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실제 실험은 하지 않았어요. 자연계 실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 참돔은 육상에서 수족관 안에서만 키울 거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영향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자료를 제시했고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참돔이 실제로 바다에서 또는 내수면에서 사육하겠다 또는 양식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구분 생물 다양성 영향에서 서류 검수만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비의도주 유전자 변형, 일본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호울 지놈 정보하고 생물 정보를 분석해서 PCR 결과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또 이제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오프 타겟 영향을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안에서 우리가 또 제가 이제 발표하신 분하고 또는 이제 다른 분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EU의 정보 검증서에서 수행 연구 4번하고 입증 자료 4번 항목이죠. 그 다음에 작은 항목으로 NGT 식물 유래 유전자이냐 아니냐 하고 부속서 이를 충족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러 오는데, 사실
만약 EU에서 그 환경 방출용, 포장 재배용이라면은 1번, 2번 항목은 그러니까 NGT냐 아니면 카테고리 1에 속하는 아니냐는 최소 항목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수행 연구 4번이죠. 입증 자료를 내라는 거죠. 그게 어느 선까지 될지는 우리가 아직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주 표시를 해서 환경 방출용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유전자 가위 기술로 EU에서 카테고리 1에 속하지만은 자, 살충성이라 그럴 때 그다음에 또 저 EU 같은 개정 안에서는 포장 재배용은 해당 국가 재배하려고 하는 그 국가에서 그 기관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그 가공용이라든지 식품용 같은 경우는 저기 앱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 개발자가 우리 내분 프랑스 어느 나라 지역에서 자 심겠다고 해충 저항성 심겠다고 했을 때 그 규제 담당자가 이 위해성 심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부처 공무원들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형태의 그 정부 최소한 정보 제공서 또는 사전 검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그 개정안과 관련돼서 찬성이긴 하지만 그 시행령이나 고시나 이런 걸 미리 좀 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한기 부회장님. 네, 다른 분들 모두 다들 그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어서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반 소비자로서 이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들이 타국에서도 많이 개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토론을 하라고 그래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그 발표자 말씀 중에 과학적 판단이 아닌 법적 적용 범위 내에서 GMO가 아니다라고 한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먼 그러한 그 표현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5분 안에 해야지 되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했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의견을 주제 발표자의 의견을 보면서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산물에 대해서 관련 법령 적용, 법적 정의상 GMO 여부, 규제 적용, 사전 검토 표시 등이 모두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식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국제적 조화 및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안에 담겨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발된 생물체에서 유래한 식품의 승인 및 상업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수입품 관리도 가능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법적 정의상 GMO 판단 여부를 볼 때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 합의가 그동안의 GMO 관련 소통을 보면 합의 도출이 쉽지가 않아서 유전자 가위 산물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설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 시각에서의 출발이 중요한데 새로운 기술로서 일본, 미국, EU처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된 관련 법령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로 다루다 보니 GMO와 다름에도 명칭에서 이미 GMO 산물로 규정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률상 GMO 여부 판단에서 EU는 NGT 식물은 법률상 GMO이지만 적용 범위나 규제 수준으로 GMO 규제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해성 심사 등을 통한 규제 면제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규제 적용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 법이기 때문에 GMO 표시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GMO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유전자 가위 산물이 SDN1, DN2, SDN3 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규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관련 법령 적용부터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법적 정의상 GMO 판단 여부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FAO 각국의 유전자 가입 기술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검토한 결과 식품 안전을 위해서 유전자 편집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유전자 가입 식품을 기존 규제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 22년 7월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현 법안이 타당한지 검토 후 접근하는 것이 유전자 가입 산물의 개발과 소비자 이해나 정보 관리에 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면제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화 여부 및 사전 검토 절차인데요. 우리나라 안은 규제 적용에서 사업자가 유해성 심사 등의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유해성 심사 등의 면제 신청을 받은 국가 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자연적 돌연 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 제언처럼 면제의 경우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닌 외래 유전자 도입 및 잔존 여부를 확인하여 잔존하지 않는 경우 자연적 돌연 변이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생물체와 비교해 안전하다는 자료 제출 의무화는 필요합니다. 또한 유전자 가입 산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부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이를 근거로 표시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일본처럼 처벌 대상인 식품 표시 기준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그 면제 그 확인의 재량이나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사용 후 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면제 확인 신청 제도처럼 개발자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면제 확인 없이 사용에 대한 책임 저항 요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절차가 사업적인 규제로 볼 수 있으나 자연적 돌연 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증거 자료는 필요하므로 사전 검토 절차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이 GMO 식품 표시 여부인데요. GMO 표시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유전자 가입 산물이 실험을 통해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가입 산물 유래 식품을 표시하는데 표시 의무를 두면 관리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권고로 하면 미표시라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어 행정편의 면에서는 용이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알 권리의 충족은 안 되므로 미국이나 EU처럼 별도 용어로 표시를 해서 자연적 돌연 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유전자 가입 산물임을 알려서 기존의 식품 미생법성의 GMO는 다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끝으로 용어 통일인데 우리도 오늘 발표자들도 그렇고 여러 그 토론자들도 이제 용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용어를 유전자 가입 산물 또는 유전자 편집 산물, 유전자 교정 산물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인식 차원에 있어서는 용어의 통일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입으로 각 부처별 모임에서 통일을 시켰다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여전히 다르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가장 적합한 용어로 표시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가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를 잘 다시 읽어주셔가지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관련돼서 표시 문제는 아까 발표자가 말씀했지만 이거 또 다른 법에서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용어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하여튼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인성 교수님께서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 좀 불리하지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인성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계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각계 그 의견들을 소중한 말씀들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특히 제가 이제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고 또 유전공학법에 평소에 이제 과학기술법으로 환경법으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관여도 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자리는 작년에 그 국회에 이 예산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논의가 많이 돼 있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개정안이 타당한가 뭐 이런 게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떤가 뭐 이런 선례가 좀 중요하게 보여주고 저희 법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비교법적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그 일본이라든가 최근에 그 EU는 지금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확정된 그 EU 그 안이 아니고요. 지금 그 레귤레이션 이게 이제 유럽
이후 집행위원회에서 그 초안을 지금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27개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국제법에 버금가는 그 상당히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뭐 시민단체라든가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게 최종 확정되기까지 이제 수개월이 걸 건데 그걸 우리가 주시를 하면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79페이지 그 배포한 거 이거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미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한 8가지 정도로 좀 써왔는데요.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LM법 같은 경우는 카르타나 의정서의 가입국 비준 국가로서 이제 우리가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이런 그 국제 협약인 카르타나 의정서 비가입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카르타나 의정서 이행과 이제 LM법 적용해서 제약을 받지를 않지요. 그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오늘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여기 제시한 여러 가지 논거를 이유로 해서 그 유전자 가입률의 작물 뭐 이런 산물은 일반 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립할 수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SDN 1, 2, 3 얘기하는데 삭제, 교체 이제 우리가 삽입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SDN 1만 그런 경우에는 교제하지 않기로 하는 거고 S2 경우도 일정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SD3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오늘도 발제자가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다는 시간이 5분이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본은 오늘 많은 그 패널 토의에서 있었습니다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고시형토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발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법률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이제 그 대통령, 부령 같은 이제 법규명령이 있고 그 밑에도 행정규칙 형식으로 해서 내부 규범으로 고시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정부기관 농림수산성이나 환경은 고시를 통해서 그 이렇게 LMO 뭡니까 이게 이제 일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규제 대상에 제외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 있다. 우리도 이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정부 기관에서 검토를 하실 때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무튼 외부 유전자 도입이 없으면 LM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심지어는 외부 유전자가 삽입돼도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변이라면 LMO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유 쪽 보면은 아까 저 이유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 레귤레이션 초안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왜 그런 그 초안을 발표했을까? 저는 이제 주목하는 점이 그 동안에는 그 무타제네시스 뭐 이런 것들을 그 동안에 좀 완강하게 GMO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2018년에 판결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때만 분위기만 하더라도 유럽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주시를 해왔는데 드디어 최근에 올 7월입니까? 1월 7월에 이런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그린딜이라든가 그다음에 팜투포크 정책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정책 그런 일환으로 이번 초안이 나왔다. 이런 걸 좀 주시하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그다음에 이유가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GMO, LMO 유사한 규제를 받아온 NGT 농작물에 대한 규제를 그렇다면 완화한 거 아니냐,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A类유전자 도입하지 않고 도입했다 하더라도 최종 산물에 낫지 않으면은
예성 심사 등에 면에서 면제를 시켜준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에너법은 이제 예성 심사 제도가 있고 그 다음 단계 또 이제 또 승인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무슨 사전 검토냐? 사전 검토에 할 때 뭐 이런 서류 이것저것 이런 서류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 서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안전성 심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하위 법령에서 고시를 통해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거니까 이해성 심사와 같은 어떤 그런 서류 정도까지를 요구하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것저것 더 말씀을 드릴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마지막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법학 교수님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발표자 내용도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비교를 해주시면서 우리 법이 그래도 국제적 흐름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에서 발표를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다 이렇게 토론을 마쳤고요. 또 토론자 간에 또 약간의 뭐 의견 교환하기 전에 일단 플로어에서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사전에 질의를 해주신 분이 3분 계셨었어요. 그렇고 기업 쪽에서 해주셨는데 뭐 식물의 유전자 기술과 미생물 동물의 유전자 기술이 특성상 활용 범위와 잠재 영향이 다른데 LMO법과 별개의 법안으로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건 현행법 어쨌든 개정안에 따르면 이 시행령 쪽에서 우리가 동물식물, 미생물을 또 구분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현행법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분께서 사전검토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사전검토제가 어떻게 과연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아까 발표자께서도 좀 큰 틀에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 구체적 정보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이나 이런 거 또 아까 어떤 분은 그 미리 좀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 질의해 주신 분에 대한 답은 마치고요.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뭐 의견이라든가 뭐 질의 답변도 좋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온 조윤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들 해주신 연사분과 패널 분들께 굉장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개인적으로 관련 연구자 입장에서 그냥 하는 질문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사회 경제적인 입장에서 독과점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신기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전자 가위 기술, 유전자 편집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변했느냐를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이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기존 형질전환체 기존 이제 유전자 제조합을 이용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듯이 큰 대기업 위주의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서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대학 연구소 이런 데서의 참여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독과점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후 위기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또 우리가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제를 잃어버리고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럽에 이번에 이제 NGT 발표하면서 그때 NGT 우리가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로 유럽에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기후 위기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존 6종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전자 가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뭐 영양 상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훨씬 빨리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신기술이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취지를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굉장히 이제 정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형질 이제 재초저장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초저장성이라든지 뭐 병해충 저항성 이런 걸 높인 형질에 대해서 이제 좀 또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형질에 따라서 이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질들은 좀 다르게 규제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의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법안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이 유전자 가해 기술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관점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송동훈 국장님이 아마 1, 2번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냥 입장을 잠깐 말씀해 주시길. 그 농민 작은 중소기업 소규모 대학 참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이 기술이 일반화된다, 뭐 대중화된다 이런 차원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독점입니다. 그 속에서 농민 배제는 지속화될 것이고, 그 기술 자체가 자본 장벽을 높이는 그 차원이죠. 일단 자본 시장 내에서의 그러한 변화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농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속에서 가능할 것인가. 일단 GMO 종자 자체 이런 것들이 농민들의 이제 종자 종속을 가져왔잖아요. 자본 종속 가져왔고, 이런 차원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고, 그 유럽에서 기후 위기 문제 고려, 저도 그걸 관련 거를 상세히 한번 뜯어봤었는데, 그것이 현재 그 농사 방법 속에서의 기후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그 질소 비료 인산 가리 문제,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인 탈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적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아주 지엽적인 논의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유럽이란 사회도 미국이란 경쟁, 미국과 이런 다른 자본과의 경쟁 속에서 유럽 자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하고, 글을 보면서 글이 너무 편협적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다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종 생물도 그렇지만은 이 가위 사물도 우리가 그 위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별로죠. 어떤 대상 생물이냐, 식물이냐, 농업용 작물이냐, 밭에서 키우는 농업용 작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크게 위해를 고려할 게, 환경 위해를 고려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애초에 환경에 방출되도록 되어 있다든지, 또는 아까 제가 예를 살충성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이야기 반복되는데 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 그 적합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방사선이나 화학 돌연변을 이용한 그러한 기술이 안전했다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시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죠. 초파리 돌연변이 거죠. 그거 방사선 화학물질 이용한 거죠. 우리가 동물에서 그러한 돌연변이 기술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초파리 빼고 없어요. 다만 우리가 농업용 식물에서만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육종 그 기술이, 돌연변이 기술이 있을 때는 과학 기술이 DNA 수준에서 분석할 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요. 단백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할 만큼 과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 육종가들이 5, 6월 땡볕에 밭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위해성 평가를 한 거예요. 위해성 평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사한 거에 대해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사회 경제적 관련해서 독과점 부분은 일단 그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퍼카스에 대해서 노벨상이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여자 두 분이셨죠. 여성 과학자 두 분. 예, 그분들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카리브라고, 카리브 바이오사이언스라고. 그다음에 뭐 하버드 MIT에 있는 팽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툴제넥트, 그런 분들이 결국 특허를 가지고,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유전자 교정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그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진 분들한테 라이센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기술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이게 큰 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고 독점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특허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GMO에서 그랬던 것처럼 규제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지나치게 많은 안전성 데이터를 요구할 때 그 데이터 생산 비용에 따라 가지고 규제 장벽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GMO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품목당 평균 개발 비용이 1억 불이 넘고요. 개발 소요 기간도 14년이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600억 원 정도가 안전성 평가 내지 허가 비용입니다. 결국 규제 장벽 내지는 독점 문제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중소기업의 실제 참여를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2015년부터 해서 유전자 교정 정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까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심사하고 평가했던 유전자 교정 생물체 중에 66%가 아르헨티나 내부 개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이었었죠. 그리고 미국 농무부만 기준한다라고 하더라도 유전자 교정으로 해서 8월 말 기준에서 그 유전자 교정 규제 면제 확인받은 것은 46품목이었는데 상당수 대부분이 뭐 벤슨힐, 바이오리우스, 커버크레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기업들입니다. 결국 유전자 교정이 실용화된 데 있어 가지고 관건은 규제의 합리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안전성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자꾸 살충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혹시 그 살충성을 가진 옥수수 보셨습니까? 살충성을 가진 감자나? 없죠. 지금 유전자 교정은 그 식물 유전자 풀이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형질은 새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살충성처럼 없는 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있지 않은 공포스러운 용어를 써가지고 자꾸 뭘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충성이라는 있지 않은 형질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후 위기에서 그 아까 그 패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산화탄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후 위기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 과정에서 비료를 줄 때 발생하는 질소 비료에서 나오는 아산화 질소 발생을 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꽤 합리적인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교적 잘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플로에서 이 다른 뭐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LM법 이번에 나온 개정과 관련돼서 과연 수정이 필요하다든가 아예 좀 늦춰야 된다든가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체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왜 다른 거 해주시려고? 예, 해주십시오. 연구자분들하고 이제 뭐 법 전공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전 이제 정책학자라서 결국 이게 뭐 부처이기주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 생명공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 한 14년 동안을 연구해 봤는데 14년 처음 해볼 때하고 오늘 장면하고 그 사이에 14년 동안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지금 각자 지금 저는 발표 안 하셔도 주장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만 보고도 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구나. 그거를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법도 정부도 정책도 동일한 유전자 교정 기술이라는 것을 갖고 많은 나라가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 다 왜 그래요? 똑같은 건데 똑같이 접근해야죠. 다 자국의 이익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주장 잘 보면 자기가 소속돼 있는 거, 자기 전공, 자기와 관련된 것에 관한 주장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내 방패, 내 창만 사용하지 말고 내가 어디를 왜 찔러야 되는지, 나는 뭐 때문에 뭐를 막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기술 수준과 이 기술을 산업화 어떻게 시킬 거고, 위험하면 안 해야죠. 다른 나라는 위험한데 왜 하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고, 이런 행사도 이제 전에 좀 외람되고 교만할 수 있는데
이 해당 실질적인 영향력 있는 산자부 국장 오고 국회의원 당당 상임위원회 와서 이걸 봐야죠. 자기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해줘야죠. 우리끼리 맨날 일하면 맨날 똑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는. 예, 감사합니다. 뭐 안 그래도 저도 그 문제 관련돼서는 저도 좀 뭐 이번에 EU 정책 그 보면 법안 보면은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아 우리도 이런 걸 좀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우리도 물론 작년에 정부 입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했던 건 이제 법안에 다 됐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또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뭐 자국의 이익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과연 이 법이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더 되었으면 한 그런 바람은 저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크롭 사이언스 명혜경입니다. 저는 김종미 원장님의 그 말씀이 너무 시원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이엘에 속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패널분들이 하신 말씀 부분들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정책을 하는 사람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회사 계급장 떼고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재배국이 아니고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큼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식품 자급률이 50% 선밖에 안 되고 곡물 자급률은 20% 선인데 그중에 주요 곡물로 들어가면은 소수점 자리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못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다 하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과연 이 법안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초안을 작성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었는지 그리고 개발자와 인더스트리의 의견도 사실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또 NGO 측 입장에서는 NGO가 배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처가 직접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런 논의에 정말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KBCH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거나 하실 때 이런 부분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논평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도 다 했고 이제 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또 뭐 여기 뭐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실무를 하시는 담당 주무관과 과장님도 다 와서 지금 다 이 내용을 듣고 나중에 다 이 법안을 어떤 식으로 더 설명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과연 산업계에 과연 도움이 되는 법안이냐. 두 번째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 법안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흐름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같이 보자고 했는데 뭐 중간중간 그런 게 나왔지만 만족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어쨌든 그걸 잘 취합해서 어쨌든 이 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저 센터도 중요하고 또 우리 산업부라든가 다른 관계부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분 관계부처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동력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도 다 됐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는 오늘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부디 그 설문조사 다 내시고 선물도 다 받아가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